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KBS가 지난 20년간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분석했습니다. 전문성 검증은 줄고 정파적 질문이 늘어나는 등 퇴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6.1도까지 올라가는 등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에 지친 시민들은 해수욕장과 물놀이장으로 몰렸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더 강력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야구장이 흔들리고 멕시코에서까지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다음 주 주요 그룹 총수들을 직접 만납니다. 반도체 소재 확보에 비상이 걸린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이르면 내일 일본을 직접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경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제하며 일정 부분 선을 그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내일 모레입니다. 야당은 처가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태세고 여당은 황교안 외압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계획입니다. 이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잖아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일 만에 윤 후보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회 권한이라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수사 지휘권을 두고는 검경이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영장 청구는 기소에 준하는 절차라며 검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수처 설치 역시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답했지만 부정부패 대응 능력이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정책뿐 아니라 윤 후보자의 최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역시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윤 후보자 장모가 불기소된 이유 등을 따질 예정입니다. 수신 제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후보자를 사퇴하기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 청문위원 7명 모두가 패스트트랙 전국대 고발된 인물이라며 도둑이 경찰을 잡겠다는 거냐, 청문위원을 교체하라고 맞섰습니다. 또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 따지겠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국회에선 자칫 윤석열 없는 처가 청문회, 황교안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네, 이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된 지 올해로 벌써 20년째입니다. 해당 후보자가 그 공직을 맡을 자질이 있는지를 꼼꼼히 검증해보자는 게 본래 취지인데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인사청문회 회의록 20년치를 최초로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 작업에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청문, 듣고 또 들어서 검증한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나 실현됐을까요? 먼저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답변을 채 마치지 못하고 말을 삼키는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단골 장면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4개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 대상자는 모두 116명. 129개 청문회 회의록에 기록된 글자 1,100만여 자를 질문과 답변으로 나눠 길이를 따져봤습니다. 분석 결과 후보자들의 답변 글자 수는 283만여 개로 전체 발언의 25.7%에 그쳤고 나머지 74.3%를 질문 글자가 차지했습니다.
후보자들의 답변이 20% 이하에 불과한 청문회도 11건. 듣기보단 묻기에만 집중했다는 점이 실제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여당 의원이 질문했을 때 후보자의 답변 길이는 질문 대비 38.7% 수준인 데 비해 야당 질문엔 33.7% 수준으로 답변이 더 짧아졌습니다. 답변 포함해서 7분이거든요. 답변을 한 3분, 5분씩 해버린다 이러면 질문 하나 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역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부처의 예비수장 앞에선 다른 부처 후보자를 검증할 때에 비해 민원이 월등히 앞서기도 했습니다.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광명시흥의 보금자리 주택이 525만 평이 있습니다. 입지전 쪽으로 뛰어난 지역인데 말이지. 부산에도 도심 한가운데에 30만 평이나 되는 그 철도 차량 기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특히 국토부와 해수부 장관 청문회는 전체 질문 중 12.4%가 민원성 질문, 전체 평균인 1.3%를 훌쩍 넘었습니다. 의원 본인의 주장만 내세우는 훈계와 당부 성격의 질문은 노무현 정부 9% 비중에서 문재인 정부 13.2%로 꾸준히 늘어 청문회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훈계와 당부가 길어질수록 후보자는 답변이 궁색해져 유념 또는 명심한다는 답변이 함께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무엇보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 건 과도한 신상털이나 모욕적인 언사가 난무했기 때문인데요. 20년치 청문회 질문 전체를 분석해 보니까 의외로 전문성을 검증하는 질문이 더 많았습니다. 문제는 초창기에 비해 전문성 검증의 양과 질이 모두 떨어지는 추세란 점입니다. 이번엔 전문성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따로 떼서 해당 청문회가 어땠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앉으시라고요. 앉으시라고 이게. 뭐라고 앉으세요라니요. 창피하다 정말 수준이. 모든 청문회가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 등을 묻는 전문성 검증이 청문회 전체 질문의 45%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문성을 따지는 질문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건 송민순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로 질문의 87%가 전문성 검증이었습니다. 고영구 국정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청문회 역시 각각 85%, 83%의 높은 비율로 정책 검증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책 검증으로 분류는 되지만 얼토당토 않는 질문이 적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학문 성교를 권장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전교육이 비쌌으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동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보다 더 잘 살잖아요. 전문성 검증 비율이 높다고 반드시 좋은 청문회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문성 검증 비율이 높은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탈세 등 도덕적 금결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인사검증하는 과정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전문성의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대로 도덕성 검증이 월등히 높았던 청문회는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도덕성을 따지는 질문이 각각 65%와 55%로 청문 질문의 절반이 넘습니다. 도덕성 검증의 키워드를 뽑아보니 조 후보는 음주운전, 영구부정, 탈세, 최 후보는 재산 증식과 탈세, 병역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결국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거듭될수록 도덕성 검증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청문회 도입 초기에는 병역과 재산 문제의 질문이 집중된 반면 갈수록 위장 전입, 영구부정, 음주운전 이력 등이 거론되며 도덕성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진 현실을 방증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네, 이런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20년 동안 인사청문회가 오히려 퇴보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회의록 분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 뉴스 데이터 저널리즘 팀 김양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인사청문회가 벌써 20년째입니다. 회의록 분량도 방대할 텐데
대상을 어떻게 정해서 분석이 이루어진 겁니까? 사법기관과 중앙선관위원을 제외하면은 모두 283차례의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졌고요. 네. 이 가운데서 저희가 1기 내각 116명을 분석했습니다. 1기 내각을 고른 이유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여야가 가장 격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분석했더니 범주가 좀 나눠지던가요? 질문이 모두 6만 5천여 건이 넘었고요. 이거를 말로 분석을 했었더니 음절로 봤을 땐 1,000만 음절이 넘었습니다. 1,000만 음절. 네, 데이터 저널리즘 팀원들이 이걸 분석하는데 석 달이 걸렸는데요. 네. 이 질문들이 각각의 도덕성, 전문성 검증인지 아니면 사상 이념, 아니면은 이제 업무의 수행과는 관련 없이 대통령을 붙들고 늘어지는 정파성 질문인지 훈계 당부 민원인지 이렇게 6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저렇게 6개 범주로 나눠졌는데 특히 어떤 점이 눈에 띄던가요? 20년치의 회로를 쭉 봤더니 가장 눈에 띄는 게 지나친 정파성이었습니다. 야당이 여당보다 질문을 2배 정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90% 이상이 야당이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여당은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을 감싸주거나 아니면 업무를 칭찬을 하는 이른바 방어 행동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야당이 여당이 되면 이게 또 반대로 바뀝니다. 마치 청군과 백군이 바뀌면은 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철저하게 공격과 방어만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런 인사청문회 본질과는 좀 거리가 멀었다. 이게 분석 결과네요. 무엇을 물어보느냐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각 전체에 대한 청문회를 처음 실시했던 노무현 정부부터 봤더니요. 전문성 검증 비중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이 정파성이나 훈계 발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예. 그래서 20년 청문회 저희가 최초 분석한 결과는 듣지 않고 또 여방 야공으로 움직이고 전문성 검증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즉 총체적으로는 퇴보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추가적인 보도를 이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양순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웠습니다. 서울이 36.1도까지 올라가 7월 상순 기온으로 80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요. 이 불볕더위는 내일부터 조금씩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찍 찾아온 폭염에 도심 분수대는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온몸으로 시원한 물줄기를 맞고 물총놀이를 하면서 더위를 이겨봅니다. 작년도 너무 더웠는데 올해는 조금 더 빨리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앉아만 있어도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36.1도로 7월 상승 기온으론 1939년 이후 8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홍천 35.2도, 군산과 전주가 34도를 기록했고 자동관 측정비에선 경기도 양주의 기온이 37.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에 비해 오늘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풍이 더욱 강하게 불어 태백산맥을 넘어 들어오는 고온 건조한 공기가 더욱 강하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낮 최고 기온이 급값을 경신한 곳도 많았습니다. 불볕더위 속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양산 없이 몇 분만 햇볕에 노출이 돼도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존 농도 역시 높아져 곳곳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습도는 한낮에도 25% 정도에 그쳐 장마철 이후 나타나는 찜통 더위를 생각하면 견딜만 했습니다. 더위를 몰고 온 동풍이 내일부터 조금씩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부지방의 폭염 경보는 주의보로 한 단계 완화됐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도 내일은 3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내려갑니다. 그러나 더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수요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며 폭염이 물러가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중반에는 저기압을 동반한 장마전선이 북상하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국의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또 계곡과 워터파크에도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더위를 이겨내는 시민들의 모습을 우한솔 기자가 헬기를 타고 둘러봤습니다. 아파트가 빽빽이 들어선 무더운 여름날의 도심. 사람들은 한가운데 자리 잡은 분수공원에서 땀을 식힙니다. 아이들은 바쁘게 오가며 솟아오르는 물줄기를 잡아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더위를 피해 아예 도심을 벗어난 사람들. 산을 따라 흐르는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던지고 맨몸으로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자연이 만들어준 그늘막 덕분에 천막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한가지게 쉬기만 하는 게 못내 아쉬운 사람들은 수상 스포츠를 즐깁니다. 동그랗게 보트에 둘러앉아 빠르게 물길을 가르고 나르는 튜브에 몸을 맡겨봅니다. 수면 위 에어백을 이용한 블록 점프에서부터 워터 슬라이드까지 시원한 강가에 몸을 내던지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일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국의 해수욕장도 속속 개장에 나섰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길게 늘어선 백사장.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도 전이지만 튜브를 타고 물싸움도 하면서 이른 해수욕을 즐깁니다. 해수욕장의 뙤약볕을 피하고픈 사람들의 발길은 워터파크로 향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인공 파도풀에 몸을 맡기며 더위를 잊습니다. 7월 상순 기온으론 80년 만에 무더위가 찾아온 오늘.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무더위를 이겨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더 강력한 규모 7.1의 강진이 강타했습니다. 200km 넘게 떨어진 LA 다저스 야구장도 심하게 흔들렸고 멕시코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Oh my God. 풀장물이 심하게 요동칩니다. 주택들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도로는 곳곳이 파괴됐고 겨우 정리했던 상점들은 다시 엉망이 됐습니다. Bad hit. They got really bad. So I don't know if it's going to be worse than this. We could see everything is down.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던 남부 캘리포니아 리치크레스트 부근에서 현지 시각 5일 저녁 8시쯤 하루 만에 다시 규모 7.1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200km 넘게 떨어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야구장도 심하게 흔들렸고 라스베이거스 농구장에선 놀란 팬들이 비상구로 달려나갔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20년 만에 가장 강력했던 이번 지진은 멕시코에서도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북부 지역에 사는 한인들도 전등이 흔들리고 물건이 떨어졌다면서 진동을 느낀 1, 2분간은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누워만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막 머릿속에서는 이것저것 생각이 많은데 실제로 어떻게 몸은 안 움직이더라고요. 진앙지가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어서 피해가 크진 않았지만 여전히 걱정입니다. A magnitude 7 usually has aftershocks that last for years. Yeah, so the expectation is we're going to have aftershocks tonight. It's going to continue on. 2,000여 회에 달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규모 8의 비권이 오는 전조가 아니냐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인천으로 가는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40대 한국인에 대해 미국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비행기 회항 비용 등으로 2억 원을 항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성원 기자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이륙한 항공기 안입니다. 술에 취한 40대 김모 씨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승무원을 위협합니다. 더 이상 무죄이기 싫으면 큰일 나세요. 앉으세요. 승무원들은 기내에 있던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 김 씨를 제압했고 기장은 출발 4시간 만에 인천행을 포기하고 호놀룰루 공항으로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공항 도착 직후 FBI에 체포돼 구치소로 넘겨졌습니다. FBI 조사 결과 김 씨는 탑승 전 면세점에서 산 양주 한 병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하와이에 갔다가 서류 미비로 입국을 거부당한 뒤 이틀간 구금돼 있다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여객기 회항 비용과 비행 일정 변경에 따른 승객 숙박비 등 명목으로 17만 2천 달러, 약 2억 원을 항공사 측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국에서 기낸 한동은 승객 안전 위협 행위로 간주돼 최고 징역 20년이나 수십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성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직접 나섭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을 만날 계획인데 그동안 부처 위주의 대응을 강조해온 청와대가 앞으로는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당장 내일 김상조 정책실장이 먼저 현대차와 LG, SK그룹의 총수와 만납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오는 10일 30대 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를 추진 중입니다. 문 대통령이 수출 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요구를 직접 듣고 대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와 관련해 청와대가 문제 해결에 기업들과 함께한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와 산업부 등 개별 부처에만 대응을 맡겨두지 않고 앞으로 청와대가 직접 사안을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도 관심사입니다. 일본을 자극하기보다는 국내 기업을 향해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에 대응하는 문제보다 우리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품과 소재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이 중점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내일 현대차와 LG, SK 등 3개 그룹 총수와 만납니다. 총수는 일정 조율 중이신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말씀을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정 조율 중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 등으로 회동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삼성 이 부회장은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실장은 오는 10일 중소기업인 40여 명도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남간표 주일 대사가 일본 언론사를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을 가르치던 교육기관, 바로 서원인데요. 우리나라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4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유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 중종 때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 성리학자 안향의 사당과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당이 남아 있습니다. 퇴계 이황을 모신 도산서원 역시 사당과 강당을 갖춘 구조로 서원은 조선시대 지방 사립학교이면서 자치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조선시대 교육 및 사회적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널리 전국적으로 전파되었던 그러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한국의 서원 9곳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유네스코 연례회의에서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됐습니다. 성리학 개념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계유산의 필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한때 600여 곳에 이를 정도로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기관이었다는 점도 유교문화권에선 드문 사례입니다. 유교 유산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우가 적었습니다. 이번이 등재를 해서 중국이나 일본 문화권과 함께 우리의 유교 문화권의 가치가 더욱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석굴암과 불국사를 비롯해 모두 14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내년 유네스코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로 15번째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간호사들 사이의 괴롭힘,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고 해서 태움이라고 하죠. 여러 차례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선 이런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임상교육도 없이 현장의 간호사들을 일단 투입하고 보는 병원의 관행도 이른바 태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물론 환자의 안전마저 불안하게 하는 간호사 임상교육의 실태를 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상 와보니까 나는 4년 동안 뭘 배운 거지 하는 내가 이 상태로 환자를 봐도 될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고 있는데. 새내기 간호사가 처음 병원에 오면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현장 투입을 위한 임상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의대가 6년인데 6년 배우고서 교육 인턴만 1년을 한다고요. 간호사는 4년 공부하고 2달 교육받고 실전에 가서 투입되고. 하지만 사흘 만에 교육을 끝내는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신입 간호사가 들어오면 선배 간호사가 데리고 다니며 임상교육을 시킵니다. 평소 맡은 일을 하면서 교육도 시켜야 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조차 없습니다. 10분이면 끝날 거지만 옆에서 교육을 하면서 할 거면 거의 30분 이상을 걸리는 그렇게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계속 업무는 딜레이가 되고 업무는 쌓이고. 경력 간호사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발령이 나면 내과에서 외과로, 소아과에서 산부인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자를 맡아야 하지만 사전교육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3일 줘요, 3일. 신생아랑 성인은 그냥 작은 인간이 아니에요. 신생아는 그런 혈압이나 그런 심박동수 이런 그런 정상 수치도 성인이랑 다르고. 교육 부족으로 인한 간호사의 불안은 환자의 안전마저 위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감에 신경이 곤두서다 보면 비난과 군기잡기가 이어지고 결국에는 태움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된다고 간호사들은 하소연합니다. 제가 실수를 하면 너 엄마가 누구니? 누가 이렇게 가르쳤어? 안 그래야지 하는데 내가 그러고 있었던 거를 볼 때가 또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좀 되게 좀 미안하죠. 간호사들의 태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선 충분한 임상교육 뒤 업무를 맡도록 하게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양의 해양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베트남에선 2025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송금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트남 남딘성의 한 어촌마을. 해변엔 비닐봉지와 그물에 쓰인 갈고리 등 생활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죽은 물고기들이 떠오릅니다. Nó là chúng tôi xác định nó là cá heo. Nó chết thì nguyên nhân như nào không biết, nhưng hiện nay là xác đã trương như này. Con cá tầm trên 2 tạ. 남부 빈투언 마을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마을 앞 해변이 온통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하루 평균 2,500톤.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28%를 배출하는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양을 배출합니다. 인구가 1억 명에 가까운 이곳 베트남에서 가정마다 하루 평균 비닐봉지 4장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재사용되는 비율은 20%에도 못 미칩니다. 베트남은 이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한 대형마트. 포장을 최소화해 풀끈으로 묶어 판매하기도 하는데 마트에서 직접 고아내는 방법입니다. Thức được về cái tầm quan trọng của việc giữ gìn môi trường xanh sạch đẹp bằng cách là sử dụng những cái phương tiện, những cái công cụ rất là gần gũi với tự nhiên. 베트남 정부는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1,000만 톤. 2050년 이후엔 바다의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남딘성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어제 추가 수습된 시신이 유람선에 탑승했던 60대 한국인 여성으로 확인됐다고 정부합동대응팀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인 탑승객 33명 가운데 실종자는 1명 남았고 사망자는 25명, 생존자는 7명입니다.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가 건축주와 철거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철거 계획과 안전 조치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위험 징후가 감지됐는데도 공사를 강행한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으로 청계광장으로 천막을 옮긴 지 8일 만에 오늘 다시 광화문 광장에 천막 4동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다시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박물관이나 공연장은 전시를 보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곳이죠. 그런데 콘서트홀에서 또는 박물관 전시실에서 요가를 한다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김민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잠실의 초고층 빌딩. 평소엔 클래식 공연이 열리는 전용 콘서트홀에서 오늘은 요가 수업이 한창입니다. 자, 내쉬면서 오른팔 어깨 높이 잡고 있는 발등 뒤로 멀리 밀어낼게요. 우리 유엔이 정한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마련된 요가 교실입니다. 안정감을 먼저 찾고 쉽지 않은 동작에 진땀을 흘리는 참가자들. 하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눕자 일상의 스트레스가 씻은 듯 사라집니다. 푸탑에서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고 좋을 때 바람 불 때 이렇게 느끼고 싶어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유명 음악가가 직접 들려주는 비올라 연주까지 색다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남자 손님들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너무 즐겁게 연주 가는데 근데 그 남자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 것 같았어요. 높이 11m, 너비 7m의 거대한 궤불 앞에 모인 사람들. 오늘만큼은 전시 관람이 아니라 요가를 하기 위해 박물관에 왔습니다. 오색꽃과 구슬로 장식된 대형 확포 아래서 동작 하나하나에 몰두하다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이렇게 눕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러니까 좀 새로운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특별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색 요가. 바쁜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휴식을 선사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